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도덕을 개선시킬 것인가 시리즈의 21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치의 전범 재판과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그리고 역지사지의 원리와 대학살을 정당화하는 마음의 뒤틀린 논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이 영상 시리즈를 시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악이라는 것, 다시 말해 악의 여정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악은 450볼트가 아니라 15볼트에서 시작합니다. 한 걸음으로는 악이 구현되지 않지만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세계 2차 대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나치 정권은 독일 시민들을 포함한 특정한 표적들을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청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시작은 1930년대 초에 불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말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진화했고, 여기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치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절멸 캠프에서 대량 학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 접했던 것처럼 건물 안에 죄수들을 대규모로 몰아넣고 가스로 질식시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밀그램 실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목표로 가는 단계들이 작고 점층적일 때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렵지 않게 수행합니다. 수만 명의 열등한 독일인들을 살해한 이후에는 유대인 집단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악마로 낙인 찍고 배제시키고 내쫓고 불임으로 만들고 추방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안락사시키는 데 익숙해지면 집단 학살로 가는 발걸음은 그다지 큰 도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집권하고 나서 1933년 말에 독일에서 불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년 만에 32,268명이 불임 수술을 받았고, 1935년에는 그 수가 73,1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술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간질 발작, 조울병, 알코올 중독, 청력 상실, 시력 상실, 신체 불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되어 1939년 가을에 히틀러는 신체장애 아동을 절멸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정신장애 아동이었고, 곧이어 신체 및 정신에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약물을 대량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처리해야 할 집단의 규모가 커지자 T4 작전이라고 불리는 작전으로 확대되어 의사들이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기준은 경제력으로 일할 수 없거나 틀에 박힌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1941년 8월 이전에 시행된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대략 5,000명의 어린이와 7만 명의 성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규모가 더 커지자 약물과 주사로는 대학살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치의 지도자는 독일 제국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거하는 보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가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옛 교도소 건물에 가스실을 설치하였고, 그것을 샤워실로 위장한 후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몰아넣고 가스를 틀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진화의 과정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락사 정책이 성공하자 나치의 지도자들은 대량 학살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평범한 남성과 여성들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전례 없는 사업에 관료들이 협조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악의 단계적 발전은 선한 사람의 타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전기 충격 실험으로 돌아가 보면 왜 피험자들이 권위자들의 비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타인들과 자신의 행동을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 이롭다고 여기는 것과 해롭다고 여기는 것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복잡한 도덕적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동요를 도덕적 양가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거나 숙고하는 어떤 행동의 도덕적 함의를 평가할 때 양가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행동을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양가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감정은 옳음과 그름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 이를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접근 회피 모델은 쥐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는 쥐를 체중의 80%가 될 때까지 굶겨서 미로에서 먹이를 찾게끔 쥐를 동기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전기 충격도 가했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이 실험 모형에서 쥐는 보상과 처벌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길 끝에 접근하는 것에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쥐는 처음에는 목표 지점으로 가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물러나면서 동요합니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가져다주는 규범적인 일과 위반하면 처벌을 가져오는 금지된 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변연계에는 감정을 관장하는 신경망이 있는 것처럼 접근 회피 도덕적 갈등에는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라고 하는 신경회로가 관여해 유기체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혐오감 같은 도덕 감정들은 유기체가 불쾌한 자극을 피하게 만듭니다. 불쾌감은 어떤 자극이 중독이나 질병을 통해 당신을 죽일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반면 분노는 정반대 효과를 미쳐서 공격해오는 다른 유기체와 같은 공격적인 자극을 향해 접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의 문화에서 유대인은 당신 국가에 해를 끼치는 병균이라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기분 나쁜 모든 자극에 그렇게 하듯이 역겨움을 품고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사회에서 유대인은 당신 국가를 공격하는 위험한 적이라고 가르친다면 모든 공격자에게 그렇게 하듯이 분노를 품고 그들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 장치는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전공세, 글과 대중매체, 가십, 그 밖에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수단들을 통해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상대 집단 사람들은 약하고 위험함으로 처벌하거나 파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는 오해를 가져오기 마련이라서 사실 오류는 쉽게 도덕적 판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도덕 체계를 다른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독일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때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편협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평화로운 민족에 속합니다. 물론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현재 극우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의무론적 원리와 5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트롤리 실험 같은 공리주의적 원리가 대결하는 고전적 딜레마에서도 도덕적 접근 회피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살인하지 말라.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죽여라. 이러한 갈등은 숱한 인지 부조화와 불안과 동요를 야기하고 소설 속에서 도덕적 선택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장치로 자주 사용됩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컴퓨터 HAL 9000은 왜곡과 은닉 없이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인 자신의 의무와 우주 탐사의 실제 목적을 우주 비행사들에게 비밀로 하라는 명령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HAL은 본분에 충실할 것과
비밀 엄수라는 두 가지 명령을 모두 따르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죽입니다.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이 직면한 도덕적 갈등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으려는 대부분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성향과 나라에 대한 의무와 충성, 상관에 대한 복종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독일의 적이 아니며 나치의 인종정책은 우생학이라는 사이비 과학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은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1942년 10월 19일 나치의 친위대 중령 카를 크레치머는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인간이 악의 평범성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일전에 썼듯이 나는 지난번 작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작전의 결과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잡생각이라는 말은 맞지 않소. 그보다는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함이라 해야 할 것이요.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자주 봐서 습관화하는 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잡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도덕적 갈등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했던 학살이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그 일의 정서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살인을 습관화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심리 상태라는 점에서 이 상황을 묘사하기에 습관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습니다. 학습 실험에서 생물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자극에는 반응하기를 멈춥니다. 습관화 효과는 심리적 수준뿐 아니라 신경 수준에서도 일어납니다. 똑같은 자극에 연속적으로 노출시키고 fMRI를 촬영하면 평상시에 그러한 자극에 반응하는 뇌 부위에서 신경 발화가 감소하거나 아예 멈춥니다. 아무튼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혐오스러운 일이며 소수의 세디스트와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매스꺼운 일입니다. 매스꺼움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부정적 형태의 자극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홀로코스트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악한 행위의 다이얼을 더 높게 돌리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시스템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특전들, 가차없이 퍼붓는 선전의 검은 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되는 지배자 민족 이데올로기. 이러한 유인책들은 그들이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울퉁불퉁한 길을 훨씬 더 먼 곳까지 수월하게 걷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에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탈개인화입니다. 사람들을 가족이나 친구 같은 일상적인 사회 단위에서 빼내거나 똑같은 제복을 입히거나 팀을 조직해 집단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개인성을 제거할 때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자가 바라는 대로 주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개념은 익명성, 전염, 피암시성을 통해 조작된 집단 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54년 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실시한 고전적 실험에서 연구자는 11살 소년 22명을 방울뱀과 독수리라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각 집단 내에 새로운 동질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다음으로 두 집단에게 다양한 인물을 제시하여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 소년들의 대다수가 오랜 친구 사이였음에도 집단 정체성에 따라 적대감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소년들에게 집단 간 협력이 필요한 일을 시켰더니 적대감이 형성된 만큼이나 빨리 우정과 집단 간 우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인간화입니다. 비인간화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의 인간다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차별적 언어와 대상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감금, 노예제, 신체 상해, 조직적 모욕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개인 사이와 집단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기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 집단 구성원들에게 해충, 동물, 테러리스트, 반역자, 야만인 같은 꼬리표를 붙이면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 또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인간화는 이보다 훨씬 미묘한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온갖 추잡한 방식의 비인간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국 남자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한남충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 혹은 진실을 무시한 채 서로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할 일이 없거나 대면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더 심합니다. 세 번째는 맹종입니다. 맹종은 한 개인이 집단 규범이나 권위자의 명령을 동의 없이 묵인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그 개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내면화된 믿음 없이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합니다. 1966년에 한 병원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정신과 의사 찰스 허플링은 익명의 의사 이름으로 간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스트로펜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약물 20mg을 환자 중 한 명에게 투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약물은 허구였을 뿐 아니라 승인된 약물 목록에 올라있지 않았으며 약병에는 10mg이 하루 최대 허용치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는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상 모든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시된 실험에서는 22명의 간호사들 가운데 21명이 의사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네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비슷한 관심을 지닌 타인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것이며 역할 모델과 역할극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는 정상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년기에 영웅들은 역할 모델로서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또래들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회 집단들은 동일시할 증거들을 제공하고 규범에서 이탈하는 구성원은 거부, 고립, 나아가 축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우 민감하고 내가 소속된 사회 규범에 따르도록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은 집단 사고의 힘을 증명해 보이는데 8명을 모아놓고 한 직선이 길이가 다른 3개의 선 가운데 어느 것과 일치하는지를 찾아내라는 과제를 냅니다. 세 직선 가운데 어떤 것과 일치하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7명이 틀린 답을 선택하면 나머지 1명이 다수의 의견을 따를 확률이 70%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험자가 집단에 동조하지 않을 때 가장 활성화되는 뇌 부위들을 바탕으로 비동조성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fMRI를 이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3차원 물체들의 회전된 이미지를 기준이 되는 비교 대상과 짝짓는 과제를 냈습니다. 피험자들은 4사람씩 한 집단이 되었는데 피험자들은 몰랐지만 나머지 3명은 일부러 틀린 대답을 하도록 지시받은 공모자들이었습니다. 피험자들 중 동조한 사람들의 경우 대뇌피질에서 시각 및 공간 지각에 관여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집단 의견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오른쪽 편도체와 오른쪽 미상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부위들은 부정적 감정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집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정서적 외상을 입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6번째, 부족주의와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요인들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더 넓은 범주의 진화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를 우리와 남으로 나누는 성향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 조사에서 전쟁에서의 병사의 가장 큰 동기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동료 병사들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결속으로 묶인 남자들 사이에는 집단 압력이라는 강력한 심리 기제가 작동합니다. 전우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고 전우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대한 문제라서 그들을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지애로 한 집단을 이룬 낯선 사람들이 가공의 친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적 관계가 없지만 마치 유전적 관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피부치에게 잘 대하도록 진화한 우리의 성향에 편승하는 심리 기제로 함께 행군하고 함께 고생하는 것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 남남인 사람들이 피를 나눈 친족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다수의 무지 혹은 침묵의 나선입니다. 이는 한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이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 집단의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고 오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침묵의 나선이 작동하면서 개인들이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무지는 마녀사냥, 숙청, 집단학살, 억압적인 정권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마녀사냥은 먼저 죄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죄를 고발하는 선제 공격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 리프펜 보번의 2000년 연구에서 다수의 무지가 작동할 때 학생들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또래 친구들의 비율을 실제보다 13% 높게 잡고 그 정책에 반대하는 친구들의 비율을 9% 낮게 잡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믿는 채 하면서 사적으로는 이러한 집단 규범과는 다른 믿음을 지지하는 이중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그 밖의 측면에서 문화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사적인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할수록 다수의 무지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촉매합니다. 즉, 이 요인들은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비인관화는 탈개인화를 낳고, 이는 권위자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맹종을 낳고, 맹종은 조만간 새로운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와 집단에 대한 동일시로 변하고, 이는 악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악행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요인들이 함께 맞물려 특정한 사회적 조건 아래서 악의 기제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악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는 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도구와 정치 기술을 통해 악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러한 도구와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악이 선을 이기게 만드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와 사회운동가들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그러한 요인들이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이끌 가능성을 낮추도록 조건을 바꾸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혼란들이 존재해 왔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도덕적인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